자, 시작할게요. 임용시험 특징은 뭐 다 대부분 아시겠죠? 네, 교육학. 네,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올해 전공을 50을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50 받았는데, 교육하고 과교를 그렇게 상대적으로 못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표 점수보다 좀 안 되신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전공이 한 40점 초중반 정도 나오면 엄청 잘 본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 실험에. 근데, 일단 교육학에서 반타작 해버리잖아요? 네, 일단 난리 나버립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뭐 지역별로 좀 틀려요. 예,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왜 어느 지역은 이렇게 낮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왜 경기를 썼어? 올해 경기가 내가 볼 때는 교육학 호학이 준 것 같은데, 교육학 점수를. 왜냐면 그 가치점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경기가 원래 68점 나올 수가 없는데, 좀 높아요. 근데, 이 경기, 만약에 내가 올해 경기에 70점 나왔어. 다른 지역 가면 70점 나오느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 점수가 전국 채점이 아니에요. 지역별 채점이기 때문에 지역별 기준으로 가서 채점이 있는 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똑같이 나오겠지만 이 되게 무섭습니다. 여기 알겠죠? 여기에 만약에 여기서 40점을 받고요. 교육학 과교론을 거의 다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높아버려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이게 이거를 되게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되게 주의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오래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반이에요. 44점이잖아. 엄청 무섭다, 여기 점수가.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라. 알겠죠? 이 점수. 네, 이게. 과거로는 제가 이제 실험은 특강으로 잡아놨거든요. 그거는. 네, 패키지는 안 넣어놨고요. 네, 특강으로. 실험 특강으로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여기 실험 특강 조금 하고, 전공. 전공 같은 경우는, 네, 하고요. 평가원 주최한 시험인데 평가원 주최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교수가 출제하는데 여러분 실력 그딴 거 관심 없습니다. 출제하고 끝나요. 수능 출제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교수님들도 막 보고 했는데 일주일 출제하고 놉니다. 그리고 절대 안 바꿔요. 서로 싸워요. 진짜 치고받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물론 뭐 치고받고는 안 하겠죠. 막 욕하고 막 삐져가지고 예? 딴지 걸면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왜 그러냐면 교수들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공부로 날고긴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공부로 욕먹어보지 않았어. 엄청 고집이 세요. 알겠죠? 안 그러시면 뭐 인정하신 분도 있어요. 아셨죠? 네, 교수님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시험 자체가 되게 독특하다. 근데 이제 기출 베이스로 많이 내요. 그 난이도적으로는 엄청나게 내고 골고루 낸다. 이렇게 출제하고 올해 필터링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올해 필터링 많이 나가지고 현대물리 2점 한 문제밖에 됐어요. 아마 필터링 당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네 잘 요리조리 잘 해가지고 적중을 할 테니까 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골고루 한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특정 과목을 빼버리면 안 돼요. 그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거는 운에 맡기면 안 돼요. 자기를. 왜냐면 이게 여기서 몇 점 차이로 인생이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특정 파트. 올해 현대물리 2점밖에 안 나왔어. 나 현대물 너무 싫어. 빼버렸어. 근데 올해 만약에 4점 2개 나와버리면 8점 나와버리면 그럼 안 되겠죠? 보통은 6점 정도 배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특정 파트를 제외를 해버리면 큰일 난다. 네, 그래서 뭐 잘 따라오시면 점수 잘 받게 해드릴 테니까 네, 잘하고요. 네, 이 유형이 좀 독특한 게 평가원 시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유명한 거 한 번씩 거쳤을 수능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있어. 임용은 없어요. 평가원 주체적인 모의고사가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자기 실력 테스트를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최대한 그 실제 시험에 맞게 모의고사 같은 게 내드리거든요. 작년에는 11번 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11번. 운 좋으면 팬데믹이 없어지면 8월에 전공 모의고사가 학원 주체로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사고로 들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11번 정도 본다. 전공 문화 7, 8분 내외거든요. 이게 좀 빡세요. 그래서 시간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건 나중 일이니까. 그래서 반복 학습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너무 걸려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네. 모험답은 비공개니까
어, 대부분 자기가 예상한 점수대로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간혹 자기가 예상 점수보다 10점이 덜 나오거나 10점이 더 나온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거는, 네, 이게, 여기가 좀 애매하죠. 이런 데서. 그런데 갈기고, 전공 잘못 쓰는 경우에. 그러니까 부분 점수 같은 경우는 전공에서는 보통 뭐 대부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풀이의 1점, 답의 1점이거든요. 네, 답만 써도 답만 맞아도 찍어서 맞아도 돼요. 네, 찍어서 맞아도 네, 답 처리가 됩니다. 물론 부분 점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풀이 맞고 답 틀리면 1점, 답 맞으면 2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전공은 1점도 아니고요. 교육학이 3인 공시 채점 해가지고 평균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수점이 갈려요. 과개론하고 전공은 소수점이 없어요. 아시죠? 여기서 소수점이 있어. 알아두시고. 특징 같은 경우. 문화, 올해는 또 그지같이 나왔어요. 올해는. 네, 17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올해 문제 보셨죠? A형 1, 2, 3, 4가 2점짜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16개 나오냐, 17개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좀 독특하게, 네, 나왔어요. 아마, 현대물리가 빠지면서, 이게 문항 배분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네? 문항 배분이. 네,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적응해야 돼요. 시험 같은 거 아셨죠? 시험은. 어렵든 쉽든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지, 야, 내 기준에 맞춰. 이럴 순 없잖아. 교수한테. 쉽게 내줘! 뭐 이렇게 할 수 없죠.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모르는 거니까, 네. 맞춰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시험은 좀 독특했어요. 아마 올해 평균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M자 그래프. 잘 본 사람은 기깔나게 잘 보고, 못 본 사람은 못 보고. 그래서 두 갈래로 갈래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풀만 했는데? 이렇게, 좀 독특했죠.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는 상위권들이. 그래서 컷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70이 당연히 넘을 줄 알았고요. 예상할 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알겠죠? 네. 역학 4개, 전자기 4개, 양자 4개 나왔어요. 양자,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현대물리가 이렇게 두 문제 나와야 되는데, 거의 안 나온 거랑 똑같거든요. 현대물리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네. 열통계 2개, 광학 2개는 뭐 거의 이렇게 유지가 됐고요. 나머지 여기서 조금 변동이 생기는데, 재작년에는 역학이 3개 나왔고, 좀 독특해요. 올해 배분 자체가 17개 나왔고요. 이거는 빨리 할게요. 역학은 2차원 충돌 1번 문제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2차원 충돌 문제는 무조건 나중에 풀어라. 올해 한 지킨 분들이 한 30%밖에 없던데 뭘 비춰가지고 좀 미리 봤다 이렇게 분도 있는데 먼저 그거는 이제 강의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심연도 나왔고 뭐 유체 나왔고 유체 유일하게 작년에 빼버렸는데 나와가지고 네 좀 유일한 네 아픈 손가락이 돼버렸어요. 라고한 게 뭐 무난하게 나왔죠. 토로이드는 이제 예측했어요. 단톡방에도 올려놨고 카페도 올려놨거든요. 왜냐면 케이스타 논문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기사도 많이 보거든요. 케이스타가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토로이드 나올 것 같다. 나왔고 T모델은 뭐 공식 알려드렸고 편급 뭐 엄청 잘 나오고 RC 감정도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는데 쉬워요. 해를 이거 줬어요. 아시죠? 그냥 이거는 준 거예요. 네. 솔루션을 줬고 그냥 조금 이게 미화만 하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거니까. 양자는 뭐 거의 한 대에서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열통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골고루 파트가 좀 잘 안 겹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잘 나오는 파트도 있고 올해 전자기에서 필터링을 제가 전자기에서 항상 압도적으로 문제를 많이 다루는 파트가 있어요. 역대 항상 모든 시험에 대해서 전자기는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전자기도인데 올해 빠져버렸어. 예. 그러니까 필터링을 아예 당해버린 것 같아요. 교수가 출제를 하고 이게 있으면 제일 1순위 필터링이 뭐냐면요. 학원 공통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 학원이 있잖아요. 학원 공통 문제들이 있으면 아예 1순위 필터링 대상.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필터링을 뭐 빡시게는 하는데 뭐 잘 안 하는 그래도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 열기관은 뭐 무난하게 나왔고 MB통계 나왔고요. 그다음 뭐 이것도 다 해서 현대물리 네, 좀 웃기죠.
이거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원래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이거 필터링 당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뭐, 자주 나오는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나오는 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그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번 계획표는 이렇게 돼요. 네. 일반물리, 심화역학, 전자기, 열통, 양자, 이렇게 가고요. 이게 묶여 있어요. 기본과, 그러니까 일반물리 1, 2개월 묶여 있고, 심화 3, 4개월 묶여 있고, 원래는 다, 이렇게 개월수보다 찢어져 있는데, 왜 묶었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직가하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거 가능하게 만들려고 묶어야 돼요. 월요일 하면은 전산 처리로 너무 힘들어갖고 안 돼요. 알겠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3월에 직강 듣고 4월에 인강 듣고 5월에 인강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업무량이 마비가 돼요. 그래 안 돼서 최소한의 여러분 배려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1, 2월을 직강 듣고 3, 4월을 인강 듣고 다시 와도 돼요. 알겠죠? 네. 내 말하면 직강 다 들으세요. 자 그리고 쭉 가고 여기 기출 동요 있고 여기에 그 특강 실험 특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내 이론이 끝나고 이때부터 문풀이 들어가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때는 후반기 때는 문풀 하면서 모의고사랑 동시 진행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죠? 여기 앞에서 부에서 복습을 해야 한다고. 알겠죠? 네, 풀베기처럼 이렇게 다 까먹고 이거 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문제만 집중하지 마시고 자료에 이론적인 것도 꼭 보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는 네, 중간에 한번 봐요. 6월 말에 모의고사 보고요. 실전 6회 이거는 전공만 내는 거. 전공 56점 만점. 통합사회는 교육학도 보고 과결론도 보고 이렇게 내고요. 그다음 최종 적중 문제풀이는 네, 그냥 문제만 풀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강의는 수요일 오전, 금요일 이거. 그다음 금요일은 이번 주는 없고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6시 끝나고 네, 미니 테스트, 주간 테스트.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까먹지 말라고 복습하라고 일부러 리마인드 계속 시키려고 강조를 하는 거죠. 네. 네, 의무는 아니고 웬만하면 보고 가세요. 알겠죠? 특별한 영 없으면. 강의 전후에 네, Q&A 가능하고 미니 테스트. 그 다음에 미니 테스트, 월간 테스트. 알겠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일요일이고 통합 모의고사는 금요일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는 일요일로 할 거고요. 통합 모의고사는 김민경 쌤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 연속 그러니까 작년에는 금요일로 했는데 올해는 뭐 모르겠어요. 금요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금요일로. 네. 그리고 강의 일수는 금은 최종 적중 문제풀이까지 안 받게요. 아셨죠? 최종 적중 문제 끝나고 통합 모의고사 하시다면 이제 금요일날 되는 거고요. 이거 계속 고정입니다. 저희 강의 시작할 때부터 고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카페 가입하시고요. 아시죠? 네, 카페 질문하시면은 달아드릴 테니까. 자, 이론 강의는 네, 내용 설명 70% 문제풀이 들어가고요. 이때 좀 여유로우니까 이때 복습 많이 내세요. 문제풀이를 다 계획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실전 관리는 내용 복습은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되는 거거든요. 실전은 여기 말하는 거예요. 기출 동영하고 이제 문제풀이. 이때는 3대 7 정도 실전 영상 이렇게 되는 거고 테스트는 이렇게 되고요. 아시죠? 그리고 첨삭 들어가고. 자,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6월, 8월은 코로나 때문에 안 볼 가능성이 크다. 아시죠? 이거는 실전처럼 해가지고 뭐 서울 어디 고등학교든 어디 빌려갖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보고 이거 가능하다. 알겠죠? 근데 이게 10일 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만약에 이게 내가 직강 듣다가 인강 듣다가 이때 모의고사를 와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인원이 오고 나면 선착순이다. 그리고 10일 전에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하니까 해당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월까지 듣고 뭐 인강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직강으로 와야 돼. 그러면 10일 전에 학원에 연락을 해야 된다. 아시죠? 학원에 잘못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면 꼭 나한테 확인하세요. 아시죠? 네. 이게 왜냐면 이게 잘못 너무 많은 이제 데스크 직원들도 학원 직원도 잘 모를 경우에 너무 많은 우리만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수많은 강사분들도 있으니까
교수님들도 있으니까 예, 잘못 할 수 있으니까 꼭 이상할 경우에 저한테 확인하시고요. 아시죠? 이렇게 되고 출제 흐름표 같은 경우는 네, 그때 시험 보면서 시험 보면서가 아니라 강의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 기출문제집에도 있어요. 실어놨어요. 아, 기출문제집 이번에 이제 개정돼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거 여기 아래 팔던데 그 아마 인터넷 주문하면 오래 걸릴 거예요. 택배 파업해가지고. 알겠죠?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담스러운 제 사진이 있는 거는 이제 절판 됐어. 절판. 네. 그거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굳이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알겠죠? 네. 네, 굳이. 근데 안 사신 분들은 웬만하면 사세요. 다른 책은 사지 마. 다른 책 살 거면은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아시죠? 전공책 사지 마. 필요 없어. 기존에 아시죠? 네, 그렇다고 갖고 있는 거 팔지 마세요. 참고로 하시고. 네, 막 끝나고 파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전공책을 꼭 나는 봐야 되겠다, 사야겠다. 중고로 사세요, 중고로. 아시죠? 중고 널렸어. 엄청 깨끗한 것도 있어. 공부 안 하신 분도 많어. 네, 대학교, 네? 네. 파우스나 뭐 이런 것들 진짜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깨끗한 거 사시고요. 자, 카페 가입하시고요. 아시죠? 여기. 그 다음에 성적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뭐 들어갈 일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어플 만들어 놨으니까 어플은 아마 그냥 왜냐면 성적 사이트를 들어가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어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플은 뭐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거의 활용하는 게 모의고사 볼 때밖에 없을 거예요. 아시죠? 네, 모의고사 성적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거 화면이고요. 갤럭시 안드로이드 되고 그 다음에 애플도 돼요. 네, 성적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고 등수랑 뭐라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모의고사 나올 때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거 코딩 제가 짜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네, 잘 보이게끔. 네, 뭐 어플도 그냥 다운 받아 놓으세요. 네, 애플도 되고 안드로이드 되니까. 카페 질문 알려주시고 뭐 그 다음에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려 하거든요. 제가 답변이 늦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강의하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아니면 연구하고 있거나.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직강 답변 하셔도 되고요. 수업 시간에 하셔도 되고 너무 길면은 네, 제가 어느 정도 자를 테니까요. 수업 시간에 해도 되고 수업 끝나고 하셔도 되고. 아시죠? 자, 모의고사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석사에만 연연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모의고사 성적이 엄청 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합격을 하고요. 뭐 하니까 꼭 상위권만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죠? 실전을 해서 까봐야 한다고. 왜? 그 실전 시험에서 그러니까 자기 8점만 더 맞아도 상위권이 되거든요. 만약에 평균에 대해서. 근데 전공에서 한두 문제 더 맞고 그리고 교육하고 과교원에서 조금만 잘해버리면 확 올라가 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네, 여기 석차 연연하지 마라. 알겠죠? 모의고사 왜 나는 이렇게 안 나오지? 왜 평균도 안 되지? 아니면 왜 평균밖에 안 나오지? 여기 연연하지 마시고 취약점 파악해가지고 복습 이렇게 꾸준히 잘 하시면 돼요. 이게 멘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이게 참고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째 말하고 있는데 시중 교재는 참고로 그냥 보세요. 아시죠? 참고로 그냥 좀 더 찾아보고 할 거면 아니면은 문제 조금 더 풀어보려면 네. 근데 문제는 많이 풀면 풀수록 여러분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시죠? 뭐가 리스크가 있냐면 기억을 못해요. 아시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뭐 대학교 중간고사 때 보면은 야 여기서 책에서 다 낼게 해도 다 맞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맞죠? 네. 숙제에서 똑같이 나와도 틀려요. 틀린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전날에 봤는데 틀린 사람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근데 제가 상위권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확실히 알아요. 그 대신 정반 합이 있어. 그러면 중하위권이 죽어버려. 어떤 방법이 있냐면 문제 많이 드리면 돼요.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상위권 점수는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감당을 할 수가 있어. 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시계바늘. 똑같이 공부를 하도 그 사람 많은 걸 커버를 해. 복습도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허헉거려. 이거에 못 따라가. 알겠죠? 예. 그리고 복습하니까 이제 아까 그 내는 풀백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비워놨어. 근데 여기 빌라니까 여기가 이걸 복습할 여력이 없는 거야. 예. 그래버리면 이제 최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는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를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 해결하는데 제가 자료 이게 제공한 거는 충분할 거예요. 아셨죠? 예. 올해 초수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작년에 초수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자료만 해가지고 점수 잘 받아가지고 다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1차 이제 최종은 뭐 2차는 자기 내 손을 떠났으니까 그쵸? 제가 그래서 시중 경제는 있으면 가끔 보고 없으면 하지 마라. 알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알죠? 네, 팔지는 마라. 가끔 보시고요. 자료는 네, 제공한 거 참고 내용도 깔끔하게 잘 보시고 문제도 잘 복습하세요. 네, 복습은 이고리 할 때가 시작이에요. 기출책은 이게 자기가 지금 실력 부분의 여하를 떠나서 모든 아마 그 시험적인 뭐 고시 사법고시든 뭐디든 모두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멘트가 있어요. 기출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알죠? 엄청 중요해요. 그게 미래의 역사책 갖고 같거든요. 이런 데서 이런 형태로 낼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하니까 기출 같은 경우는 잘 보시고 개념 정리 해놓고 기출을 같은 도구더라도 똑똑하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요. 멍청하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 뭐냐면 기출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다르게 응용적인 거 이런 비슷한 게 나오면 되겠다. 근데 이 문제로만 보고 답을 외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비슷하게 나온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도 잘 자기한테 소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지. 무조건 나는 기출 하루에 50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양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죠? 네. 그래서, 실제 뉘앙스 파악에 엄청 유리하다. 이런 거. 기출책 같은 경우로 해서 지금,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세요. 기출. 알겠죠? 미리미리. 뭐, 복습하는데 몇 개월 안 걸릴 거예요. 보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 연구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습만 해라. 왜 여러분들이 연구하냐고. 여러분들이 전공서적 찾고 뭐 하고 할 보는 시야가 틀려요. 제가 보는 거랑 여러분들이 보는 게 틀리다고. 알겠죠? 얻어 걸릴 수도 있겠지. 막 하다가, 이거 풀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공책에서 거의 똑같이 나오지도 않아요. 아시죠? 항상. 네, 임용스럽게 각색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쓸 데 없다고는 안 하겠는데, 뭐 서웨이 다 풀기, 퍼펙트 물리 다 풀기, 그 다음에 할리데이 아작내기, 이딴 거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죠?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잠을 한두 시간 더 자세요. 아시죠? 잠은 무조건 푹 자세요.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제 철칙이 있었어요. 잠 무조건 푹 자자. 12시간씩 자면 안 돼요. 아셨죠? 7시간. 자기한테 적당한 게 있어. 어떤 사람들은 5시간, 어떤 사람 6시간, 어떤 사람들 한 8시간 자야지 공부하는 사람 있어. 그거를 유지를 하시라고 자기한테. 저는 한 7시간 정도 된 것 같았어요. 공부할 때. 네, 알겠죠? 자, 과학적 강의는 설계해놨고, 이거는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전에 설명회 때도 한번 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근데 제가 요런 문제 수준을 주느냐면, 이게 막 주는 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문제를 적게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리스크가 있어요. 뭐 리스크가 있을까? 적중을 해야 되잖아. 이 안에 내가 10,000문제를 주고 적중하는 게 편할까요? 1,000문제를 주고 적중하는 게 편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맞잖아. 많으면 많을수록 적중할 확률이 올라가. 맞죠? 네.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중하위권도 복습할 시간을 살려주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항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중하위권이 죽어버려요. 아시죠? 그 대신 상위권이 올라가요. 아시죠? 상위권 올라가. 그래서 아마 문제 확 올려버리면 전국 수석 우리 반에 많이 나올걸? 응? 서울 수석도 나오고 경기 수석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보장을 해드릴게요. 아시죠? 거의 안 나와봐야 1개 이하로.
예, 그렇게 보장을 해드릴 테니까, 예, 점점점 필터링을 빡시게 하니까 똑같기는 점점 힘들어져. 아시죠? 점점. 똑같기 힘들었는데,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최대한 할 테니까. 그래서, 네, 한 복습 한 10회 이상 하도록, 이게 장기 기격으로 가려면 아까 말했죠? 예, 풀백이 쭉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복습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세팅을 해놨다. 이거를 막 해주는 게 아니다.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꼭 이 안에서만 공부를 하시라. 제발 복습만 하시라. 근데 이게 10회라고 해서 10회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했잖아. 5회만 해도 된다니까? 어떤 사람도 30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말했죠? 그게 시작이 다르다고. 그 성격도 다르고 뭐 다르고 다 다르는 거니까, 예, 자기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아시죠?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요. 추가적인 강의 목표는 항상 똑같아요. 저는. 네, 이거는 문제 해석 능력, 뭐 오프닝 해가지고 문제를 보고 내가 풀 수 있구나, 풀 수 없구나, 아니 나중에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해석 능력이거든요. 이거 실전 능력 형사. 이게 뭐야? 이거 점수 잘 받게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그리고 문제 한 1000문제 수준에서 임용 수준은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임용 처음에 왔을 때 그거였어요.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고민을 했죠. 1000개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적중할 수 있겠다. 확신을 했어요. 확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균적인 이제 수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복습을 할 때 얼마 시간이 걸릴 거고 어떻게 될 거고, 그러면 총 쌓였을 때 6개월치 쌓였을 때 이거를 했을 때 되돌아갔을 때 6개월치 하면 한 400문제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 시간에 맞춰갖고 공부를 하겠는가, 그거를 계산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어떤 분들은 작년에는 막 그러던데 문제 적다가 도망가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컴플레인 아닌, 그러니까 그걸 하신 분도 있어요. 더 주면 안 되냐? 저는 안 된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많이 들면 들일수록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손해가 아니라 상위권 빼고 다 손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약속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저는 목표다. 이게 궁극적인, 네, 많이 합격해서 다시 보지 맙시다. 아시죠? 네, 목표예요. 네, 많이 합격시키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개요적인 건 끝났고요. 이제 문제 강의할 텐데, 일반 물리는 강의 계획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강의 내용 같은 경우는 비슷한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달라지는 파트도 있고, 그때그때 조금 임용 진행 상황이라든지 뭐라든지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실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당연히 달라져야 됐죠. 그러면 작년에 봤던 분들이 올해 봐도 똑같이 내버리면은 완전 실력 그게 안 돼버리니까, 체크가 안 되니까. 자, 1, 2차원 가고요. 뉴턴 운동법칙 가고, 그 다음에 충돌 가고, 원운동 가고, 진동 가고, 그 다음에 회전 심화, 유체는 뺐는데 20년 동안 안 내다가 내가지고 상처받았어요. 필터링 하지 않았나? 필터링. 진짜 짱나네. 네, 유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유체를 합니다. 아시죠? 네, 유체. 유체를 어쩔 수 없이 유체를 껴놨고, 기하가 역학적 파동 전기회로, 전기 RFC 진동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웬만하면 8강 기준으로, 네, 저는 8강. 이제 일반 물리는 총 16강이 되겠죠? 16강 안에 무조건 맞춰드릴게요. 네, 아셨죠? 네, 여러분이 잘 따라하고 빨리 하면은 뭐 15강에 맞출 수 있는 거고. 네, 16강 오버타임을 안 나게 해드렸으니까 잘 계획 잡아가지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럼 강의 시작할게요. 계획표는 잘 설계하세요. 아시죠? 네,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일반 물리 처음인데, 일반 물리가 이제 역학적인 내용이 나중에 이제 심화로 넘어가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역학이 이제 어디서 쓰였냐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벡터랑 스칼라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죠? 이거를 그냥 빼버릴까 하다가 네, 컨텐츠에 넣어놨어요. 아시죠? 네, 그 컨텐츠
제일 앞 페이지 보시면, 알겠죠? 제일 앞 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벡터와 스칼라인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안 돼요. 정말 항상 채점할 때마다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관대해요, 자기한테. 크기를 쓰라 그러는데, 막 마이너스 쓰시는 분도 있고요. 벡터 그냥 놔둬버리시는 분도 있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스칼라란 벡터는 뭐냐면요, 이게 물리적인 정의가 있고, 수학적 정의가 있는데, 물리적인 정의는 뭐냐면요, 크기 플러스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값이에요. 아시죠? 크기. 양이 있는 거. 그 절대값 크기 말고. 아셨죠? 스칼라는 절대값 크기 말고 양적인 거. 수학적 정의는 뭐냐면요, 얘는 기준점으로부터 임의의 한 점이에요. 표시는 이렇게 하죠. 벡터 표시. 네.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도 하느냐. 2차원이면 이렇게 한다. 알겠죠? 그래서 좌표로 해요, 좌표. 그러니까, 먼저, 벡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좌표 설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물리는 좌표가 평면 좌표였어요. 그리고, 곡면 좌표로 넘어가잖아요? 원통형 좌표계, 그 다음에 구면 좌표계로 넘어가면 심화역학이 돼요. 좌표계 설정이 돼요. 아셨죠? 평면 좌표. 좌표계가 되게, 좌표계가 캔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칼라는 뭐냐면 그게 함수값이에요. 알겠죠? 그냥 값이라고. 뭐 온도 마이너스 있죠? 온도 뭐 기준점에 따라 절대 온도는 뭐 마이너스 없고 함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값이다. 알겠죠? 크기만 있는 거, 방향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함수 돌아온 값만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벡터냐 스칼라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셨죠? 네. 이게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힘에 관련된 거를 이 역학적 정보를 기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거는 이제 벡터적인 거고 여기서 이거는 변이잖아요. 위치인데 경로적인 게 있잖아. 이동 거리 이런 게 있고 속력 있는데 결국은 이게 역학적 정보거든요. 좀 개요적인 거 말씀드리면 역학에서 궁극적이 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이거 찾는 거예요. 초기 조건을 주면 넘겨보시면요. 3페이지에 뉴턴이 뭐라 그랬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자 힘의 정보를 주고 초기 조건 어디에 초기에 위치해 있었는지 지금 속도가 어느 건지 이거를 알면은 힘이 있으면 이거 뭐 값수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초기 조건 알려주면은 과거든 미래든 얘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다. 미래에 어느 위치에 있을지 미래에 어느 속도로 갈지 이걸 다 알 수 있다라는 거가 뉴턴이 역학을 기술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고전역학이라고 하죠. 고전역학. 네. 이제 정지좌표계에서 쓰는 거니까. 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왜 고전역학이면 나중에 이제 깨져요. 상대론에서 깨지고, 양자역학에서도 깨지고, 양자역학에서는 이거 알 수가 없죠? 상대로는 이제 시간적인 게 다 달라져 버리고, 좌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역학적 정보로 하는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미래가 있죠. 예측. 맞죠? 과거든, 미래든. 예측이니까, 이게 무슨 변수를 하냐면, 시간 변수를 써요. 이게 변수야. 아셨죠? 네, 이게 역학적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학적 정보를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뭐가 쉽냐면 얘가 쉬워요. 가속도가 상수야, 거의 대부분. 심화로 넘어가면 가속도가 상수가 아니야. 알겠죠? 포물선은, 그러니까 중력장, 지표면에서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로 이제 상수죠. 네, 그 포물선 말고, 저기 행성 포물선 말고요. 지표면에서는 상수. 네, 그러면 가속도가 상수일 때, 0일 때는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맞죠? 가속도가 이제 상수 일정할 때 0보다 크거나 작을 때는 1차원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 2차원은 포물선 운동. 여기까지 배워. 인간물리에서는. 아셨죠? 여기까지 배우고 원운동도 배우긴 하는데 원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맞죠? 구심력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 네,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바뀌어요. 벡터 같은 경우는 항상 벡터량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기술하기 위해서 뉴턴이 맨 먼저 어느 공간, 그림 그리는 캔버스가 있어야 되잖아. 그거를 공간을 세팅을 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좌표 이걸 설정할 건지 벡터를 표시해야 되잖아. 기준점을 하고. 그러니까 데카르트 좌표계. 그래서 좌표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런데 자 보시면요. 얘들은 자 보세요. 얘가 먼저일까? 얘가 먼저일까요?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비슷해요. 얘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탄생을 할 때는 좌표 세팅인데 얘가 상호 연계가 돼 있죠. 그리고 얘들이 신기한 게 얘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벡터랑 변이랑 그러니까 얘는 공간 성분 나타내는 거죠. 공간은 변이랑 스칼라랑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거리죠. 벡터랑 얘들 같은 경우는 벡터 스칼라가 공존을 해요. 벡터 스칼라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 얼마나 이동했는지도 알고 싶어. 맞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얘도 속력이라는 거. 얼마나 우리 평균 속력과 하잖아요. 그것도 알고 싶어. 그런데 책에 단 한마디도 등장 안 한 게 있어요. 가속도라는 건 등장하는데 가속력이라는 거 등장하지 않아요. 그건 일반 신문기사에나 볼 수 있는 거. 예? 가속력이 뭐 엄청 급발진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뭐 사고가 났다. 그런데 물리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등장하는 거는 얘 때문에 등장을 하거든요. F나 MA 때문에. 그래서 단 한마디도 가속력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기술의 의미가 없어. 이해가시죠? 기술의 의미가 없으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얘들 같은 경우는 등장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경로를 보기 위해서. 아시죠? 경로. 위치도 중요하지만 경로. 예, 과거, 중간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역학적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 뭐냐면 처음에는 공간 세팅이 먼저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잡아야 돼. 예? 대부분 2차원 좌표계를 잡을 거야. 이게 잘못 잡으면 큰일 나요. 좌표계 설정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좌표계는 뭐가 있냐면요. 처음에는 평면 운동, 그 다음에 곡선 운동이 있어요. 곡면이라 할게요. 이게 곡면 운동, 회전 운동이 되겠죠? 네. 근데 평면 운동 같은 경우는 얘는 직교좌표계로 설정이 돼요. 알겠죠? 얘는 회전이라 할게요. 회전. 곡면 회전 운동. 회전 운동은 직교좌표계로 기술이 불편해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졸라 더러워. 우리가 더럽게 갈 필요는 없거든. 물리는 간단하게 기술을 하고자 하는 위함이거든요. 간단하게. 왜 통계가 나오냐면 인간의 시간으로 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한 100개의 입자만 가더라도 이게 운동 방식이 100개거든요. 상호 연계가 있으면 시컨비네이션 2를 해줘야 돼. 그거를 슈퍼컴퓨터 돌려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알겠죠? 네. 바둑도 마찬가지잖아. 바둑에 고작 361칸인데 그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뭐 패도 있고 하는데 대충 그거 빼고라도 10의 100승계가 나와요. 거의. 그거는 지금 슈퍼컴퓨터로 그러니까 우주가 끝날 때까지 안 돼요. 그 정도. 알겠죠?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어. 그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체의 개수가 적으면, 그렇죠? 태양계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 몇 개 안 되잖아. 그렇죠? 태양계에 만약에 아보가드로만큼 물체가 있다 해봐. 그럼 되게 골 때려지죠. 엄청나게 복잡하게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회전운동 같은 경우는 뭐가 아니면요. 얘는 원통좌표계라 얘는 구우좌표계가 편해요. 아시죠? 그래서 직교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왜 직교좌표를 쓰냐면요. 평면운동은 무슨 대칭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이 물체, 이런 물체가 있어요. 로켓이 있다 할게요, 로켓. 로켓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맞죠? 이렇게 움직였어. 무슨 대칭성을 가지고, 회전 안 하고, 이렇게 회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움직였어. 무슨 대칭성을 가지면 얘는 평행이동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직교좌표계 모든 지점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꼭대기도 마찬가지고 이 끝점도 마찬가지고 다 이동거리가 똑같아요. 맞죠? 회전을 안 하면 평행이동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교좌표계가 기술하기가 편한 거야. 알겠죠? 물체가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는 이제 물체 큰 게 안 나오죠? 물체 큰 게 나오면 이제 질량 중심으로 때려버리는 거고 나중에. 그래서 이 좌표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회전좌표계 있죠. 회전운동 같은 경우 얘가 돌면서 날아가잖아. 회전은 무슨 대칭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얘는 평행 대칭성이 아니라 얘는 회전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에 대한 회전 대칭성. 아셨나요?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성. 그러니까 얘는 XY, Z까지 안 갈게요. XY로 직교좌표계가 편해요. 알겠죠? 직교좌표계는 평행이동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죠? 네. 왜? 이거잖아. X 프라임, Y 프라임, X 플러스 A, Y 플러스 B. 회전 대칭성은 회전해버리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질량 유심히 안 움직인다 할게. 그냥 이 핀 꽂아갖고 돌린다 할게요. 그러면 이 지점하고 이 지점. 아까 제가 그 시계침 이론 해드렸잖아요? 이동한 거리가 달라요. 맞나요? 그러니까 직교좌표계로 기술을 하면 졸라 더러워요. 근데 모든 지점이 뭐랑 똑같아요? 뭐는 똑같아? 각이 똑같아. 그러니까 회전대칭성 하는 건 요 좌표계로 가죠. 그래서 요거는 심화에서 배우고 역학에서 일반 물리에서는 거의 요거만 한다. 회전 운동 할 때 잠깐 하긴 하는데 이게 자세하게 막 3차원적으로는 안 가요. 아시죠? 회전 운동 할 때. 네. 그 회전 관성할 때 일반 물리에서는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네, 잘 알아두세요. 아시죠? 그래서 좌표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좌표계는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좌표계를 이게 잘못하면은 계속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잘 해놔야 되는 게 이제 직교좌표계만 할게요. 직교좌표계는 무엇보다 기준점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해요. 보통 수평면에 나오면은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잡기도 하죠. 맞죠? 네, 보통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XY. 맞죠? 이게 북방계 좌표계를 하죠. 이게 네, 보통 그렇게 그리잖아요. 오른쪽 좌표계.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직교좌표계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데카르트 좌표계라 그래요. 아이고. 근데 데카르트 좌표계를 알아죠? 여러분들 잘. 카텐전 좌표계로 하죠.
데카르트가 라틴어로 레나투스 카테시우스예요. 그래서 카텐션 좌표계라 그래. 아시죠? 데카르트 라틴어 성이 카테시우스. 자, 직교 좌표계라고요. 여기요. 기준점 설정이 되게 중요해요. 기준점은 우리 원점이 이렇게 형성돼 있죠? 원점. 네, 그래서 물체에 별일이 없으면 초기 위치가 원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초기 위치. 그런데 간혹 초기 위치가 원점이 아닌 경우가 있어. 뭐라고 해버리냐면 수평면이 여기인데 물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나, 그렇죠? 그리고 물체가 만약에 포물선 온다 한다면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물체의 수평면으로부터 최고점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버리면 안 되죠.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한다고? 여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기준점이 엄청 중요해. 기준점은 별일이 없으면 초기 위치인데 주어져 버리면은 주어진 대로 해야 돼요. 아셨죠? 주어진 대로. 왜냐면 다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 있고요. 내 친구가 부산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 원점인지 안 알려주면 위치를 어떻게 기술해? 맞죠? 내 기준으로 하면 나는 원점이 되는데, 뭐, 런던으로 기술하든, 아니면 대전으로 기술하든, 그거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 기준점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준점은 물체의 초기 위치. 언급을 하면 이렇게 돼요. 아시죠?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좌표를 잡는단 말이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좌표계는 그러면 어디가 플러스냐? 어디가? 일반적으로 물체의, 그러니까 1차원이라 할게요. 1차원이라 하면은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렇게 움직이고 B가 이렇게 움직여요. 예? 그러면 얘랑 기준점이 다르죠. 맞죠? 각각 원점을 잡아버리면 되잖아. 여기를 그냥 원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기준점, 여기 물체마다 기준점이 있다 보시면 돼요. 아시죠? A는 이게 플러스로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B도 이렇게 플러스 놓으셔도 돼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야. 근데 왜 그게 편하냐면 초기 속도를 플러스로 놓는 게 편해. 이렇게 놓으면 초기 속도 당연히 음수지. 얘는 그냥 얘 두 개를 하나의 기준점에서 하나의 좌표계로 놓건지 각기 다른 좌표계로 놓건지 취사 선택인데, 웬만하면은 물체마다 초기 방향이 플러스인 거를 좌표계로 하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물체가 수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뭐 H로 할게요. 떨어진 거리가. 그러면 물체가 V제를 이렇게 던졌어. 그럼 좌표계를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좌표계, 이게 잘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요, 문제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부호 실수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라고 치유하냐면요, 에이 내 실수했어, 나중에 맞을 수 있어, 또 실수해, 그거를 못 잡게 돼.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가야 돼요. 이게 되게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본기가. 예,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 뭣도 마찬가지, 기본기가 중요한데 이거를 막 하시면은 안 돼요. 좌표계는 그냥 캔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시죠? 네. 그래서 항상 좌표계는 절대적인 건 아닌데 웬만하면은, 자, 기준점 말씀드렸죠? 좌표계 기준점 엄청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좌표계 축 방향은 왜 기준점하고 방향 세팅이 우선인지 아시죠? 역학은 뭘 기술한다고? 벡터를 기술하는 거야. 목표가 거의 대부분 역학적 정보가 지워버렸는데 어떻게 돼? 역학적 정보 힘에 대해서 파생되는 이게 다 이게 역학적 정보가 다 벡터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벡터는 내가 뭐라 했어요? 기준점으로 떨어진 한 점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좌표계가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한 거야. 벡터 같은 경우는. 왜? 기준점에 대해서 플러스가 결정나면 마이너스가 결정나기 때문에. 맞죠? 네.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방향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으면은 이 방향이 다 플러스인 거야. 아셨죠? 다 결정을 해줘야 돼. 뭐가 플러스냐면 S도 이 방향 플러스고 V도 이 방향 플러스고 A도 이 방향 플러스예요. 벡터들이니까. 이해가시죠? 네. 만약에 위로 잡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V0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되지. 이 방향이 플러스야. 그렇죠? 그런데 중력 가속도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는 이 방향이 플러스, 초기 속도 플러스죠? 근데 가속도는 음수가 되지. 내가 이렇게 이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대니까. 이 좌표계 세팅이 엄청 이게 되게 기본이다. 그리고 좌표계는, 뭐, 포물선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곡면이나 빗면이라든지 좌표계를 제가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좌표계는 가장 편하게 잡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무조건적으로 수평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꼭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여기 위가 플러스가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편한 대로 잡으면 돼. 그게 기술하게 편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이게 엄청 우선이니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이게 세팅 안 됩니까? 좀 끊어갈게요.